안녕하세요. BCT 부장 이한결입니다. 다들 BAT 보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이제 원래는 오답률 높은 애들만 풀려고 하다가 오답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냥 모든 문제 풀이 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생물 복습하는 겸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영상은 1번부터 5번까지 해설 영상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생물의 5개에 관한 문제였고요. 생물의 5개는 첫 번째로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로 되어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계는 너무 상식이라서 많이 구분을 잘 하는데, 원생이랑 원핵, 균 이거 세 가지가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이제 원생은 원핵이나 균계, 식물계, 동물계 아무데도 속하지 못하는 애매한 애들이 있어서 사실 공통점 하나를 짚으라고 하면 좀 애매해요. 무조건 예외가 하나씩 있어서. 그래서 원생 생물은 그냥 나머지 4개가 아니다 싶으면 원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덜 발달된 애들, 좀 원시적인 그런 애들이면 대부분 이제 원생 생물계로 분류가 됩니다. 또 원핵 생물계는 원시적인 핵을 가졌다 해서 핵이 발달되지 않은 애들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세균이 있고요. 균은 앞에서 말한 세균은 아니고, 세균은 원핵 생물계고, 균계는 곰팡이와 같은 포자를 세포로 지닌 그런 생물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단 아메바는 원생 생물계고요. 소나무는 식물계, 그리고 곰팡이는 균계,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해서 4번입니다. 그리고 양분 합성 측면에서 곰팡이와 소나무의 차이점, 이거는 왠지 모르겠는데 많이들 넘기셨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 간단하게, 곰팡이는 이제 균계고 소나무는 식물계잖아요. 이 5개의 또 특성이 뭐냐면, 식물계 빼고, 식물계랑 원생 생물계의 몇 가지 예외만 빼고 나머지 애들은 다 종속 영양 생물이라 해서 다른 식물으로부터 이제 영양소를 받아오는 그런 종속 영양 생물입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식물계다 보니까 광합성을 해서 직접 만들어내는, 독립적으로 영양을 생산한다 해서 독립 영양 생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답안은 이런 건데, 이거는 조금 더 심화적인 지식이라서 이거 말고도 광합성의 유무나 또는 엽록체의 유무, 또는 이제 곰팡이가 어디에 붙어가지고 썩은 나무나 이런 곳에 영양분을 가져온다, 이렇게 해도 모두 맞다고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이거 2번도 굉장히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증산작용이라는 건 뭐지냐면, 이제 이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하잖아요, 광합성을 할 때. 그래서 이 물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증산작용은 내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이제 물을 무조건 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또 증산작용을 쓰기도 하고, 또 식물 자체의 온도가 너무 높아질 때 이제 기화열을 내보내면서 온도를 낮추는 역할 등등 여러 가지 작용을 하면서, 항상 생물에는 한 가지 작용을 하면 그 반대 작용도 하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되게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그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증산작용은 또 하나의 특징이, 이 문제에서 알아야 했었던 거는, 습도가 높으면 증산작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배우셨다면 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이다 라고 배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온도가 높아야 되고 습도가 낮아야 되고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 증산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비닐봉지를 씌운 걸 보면은 요 증산작용이 요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이제 물을 수증기 형태로 내보내는데요. 이렇게 비닐봉지로 감싸 놓으면 당연히 여기에 이제 물방울을 맺히면서 여기 자체의 습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가처럼 뚫려 있는 곳보다 훨씬 증산작용이 덜 일어났다. 그리고 이 다 같은 경우에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곳인 잎 자체가 없으니까 얘도 나보다 덜 일어났다. 아예 안 일어났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물의 양은
당연히 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가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 나, 가순이었죠. 이것도 사실 이 순서를 잘 못 읽으셔서 틀리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나머지 보기들도 다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를 비교하면 습도가 증산작용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죠. 이 비닐봉지가 이제 습도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습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나와 달을 비교하면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곳, 즉 입힘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비닐봉지에서 물방울이 맺히죠. 수증기로 나와서. 둥근 실린더 속에 기름을 떨어뜨리는 가닥은 물이 자연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영양소 ABC를 혼합한 용액의 영양소 검출 반응. 이것도 사실 이 검출 반응 용액을 잘 아셨다면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일단 뷰렛은 단백질을 검출해내고 수단삼은 지방을, 아이오딘은 녹말을 검출해내죠. 여기서 보면 ABC에서 공통적인 게 B죠. 근데 여기에서도 공통적인 게 뷰렛 반응이 둘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B는 단백질인 걸 알 수 있고 여기에서 뷰렛 반응 말고도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A는 여기서 녹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C는 여기에서 지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양소 A, 즉 녹말은 광합성을 한 후 최초로 만든 양분인 포도당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융합적으로 다른 개념들도 끌어들여서 문제를 만들었고 영양소 B는 세포막을 구성했다. 영양소 B 단백질은 세포막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까지 하면은 세포막을 막단백질이라는 걸로 구성하긴 하는데 이거는 범위 자체가 중학교였으니까 여기서는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 이걸 고치려면 B 대신에 C, 지방이 세포막을 구성한다 라고 보셨으면 됩니다. 영양소 지방은 주로 달걀과 닭고기가 아니죠. 이건 영양소 B죠. A와 C를 합친 용액은 수단 3 반응만이 일어나진 않겠죠. 당연히 두 개가 합쳐졌는데 5번도 똑같은 이유로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소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화는 기본적인 정의가 크기가 큰 영양소를 그냥 작은 크기로 분해시키는 게 소화입니다. 맞고 단백질은 중간 산물을 거친 후 아미노산으로 소화됩니다. 여기에서 그 단백질의 구성 요소가 가장 기본적인 게 아미노산이죠. 근데 이 아미노산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한다면 아미노산 두 개가 합쳐지면은 요 중간 사이에 있는 걸 펩타이드 결합이라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는 다이펩타이드랍니다. 세 개가 있으면 트라이 펩타이드라겠죠. 여러 개가 있을 때는 폴리펩타이드랍니다. 그래서 이 중간 산물들은 트라이랑 다이펩타이드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따로 있습니다. 기계적 소화의 예시로는 이제 저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빨로 이렇게 씹으면 그것도 기계적 소화고요. 저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소화들은 이제 화학적 소화, 효소를 통해서 이제 짧게 부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음식물의 이동 경로는 입, 식도, 위, 이자가 아니죠. 소장, 대장, 항문. 요 이자는 이제 요 소화 효소들을 만들고 이제 분비를 해주는 곳이지만 여기로 음식물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게 틀려가지고 4번입니다. 자, 5번 탄수화물의 1차 소화는 입에서 아밀레이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녹말인 탄수화물이 이제 포도당으로 만들어지죠. 5번입니다. 심장 구조를 나타낸 것. 여기에서 이제 푸는 걸 쭉 지켜봤는데 좀 이 기호들의 그 뭐가 뭔지 다 몰라도 그래도 아는 것만 표시를 해보고 보기를 읽어보면서 살짝 추측을 하면서 푸셨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외우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게 일단은 심장이니까 가운데에 심이 들어가고 양쪽에 하나씩 뭔가가 있습니다. 요 각각 A, B, C, D가요.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요 작은 애들은 작고 B, D는 크잖아요.
그래서 얘는 거실이고 얘는 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뭐 심실, 얘는 뭐뭐 심방. 그래서 A와 C는 뭐뭐 심방, B와 D는 뭐뭐 심실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누워있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좌심방, 여기가 우심방 해서 여기가 우심방, A가 우심방이 되고 B가 우심실이 되고 C가 좌심방이 되고 D가 좌심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혈액순환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일단은 대부분 이제 좌심실부터 시작을 합니다. 좌심실에서 여기 보이시다시피 되게 이게 두껍죠? 이게 심장의 겉부분, 즉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육이 제일 두꺼운 이유는 여기서부터 나가면 저희 몸 전체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몸 전체에다가 이제 깨끗한 피를 공급해주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산소 대신 이제 CO2를 이제 세포들한테부터 받아요. 이 CO2가 세포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부산물 같은 개념이라서 그런 것들을 다 받아서 수거를 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서 좌심실로부터 쭉 돌아서 쭉 오고 다시 우심방을 통해서 우심실까지 쭉 들어옵니다. 그러고선 나가겠죠. 근데 이 우심방에서 들어올 때 이 나갈 때는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거는 무슨 동맥입니다. 다시 들어오는 거는,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은 정맥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들어가는 거는 대 또는 폐입니다. 이거를 구별하는 기준은 얘네가 어디를 가는지 아니면 어디서부터 돌아왔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요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몸을 돌잖아요. 그래서 대동맥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때 다시 돌아올 때는 전체 몸을 돌고 왔으니까 대정맥이라 합니다. 그리고 B에서부터 다시 이 더러운 피가 여기서 다시 돌고 왔을 때는 O2가 부족하고 CO2가 많은 좀 더러운 피가 오게 되고, 이게 F로부터 나가서 폐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게 폐를 통해서 갔을 때 얘는 폐를 통해서 갔고 심장에서부터 나갔으니까 폐동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돌아올 때 이제 C를 통해서 쭉 들어오겠죠. 이렇게 연결되고, 이 C를 통해서 들어올 때는 폐를 방금 지나쳤잖아요. 그래서 폐 다시 들어왔으니까 정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장의 순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논리만 있으면 다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전체 순환 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서 이런 것만 잘 암기해 주시면 되고,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A는 대정맥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쵸? 대정맥과 연결되어 있고요. B는 폐동맥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서 폐동맥과 연결되어 있죠. A와 F 사이, C와 E 사이로 판막이 존재합니다. 여기 그림상 사실 이렇게 막혀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냥 모든 혈관과 요 방이나 실 사이에서는 판막이 무조건 있습니다. 판막이라는 게 혈류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뭐 사이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D는 가장 얇은 근육으로 되어 있지 않죠. 사진만 봐도 여기가 좀 두꺼운 거 알 수 있고, D는 이제 대동맥을 향하는 우리 전체 몸한테 혈액을 쭉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펌핑을 세게 해주는 이제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번이 답이었고, 5번 A와 B에서는 산소가 적은 혈액이 흐르고 C와 D에서는 산소가 많은 혈액이 흐르죠. 요 C와 C는 일단 처음에 폐로부터 오는 혈액이고 D는 여기 폐로부터 들어온 혈액이 다시 D로 온 거기 때문에 산소가 많은 혈액이 흐르고요. A와 B는 이제 대동맥을 통해서 돌아오고 다시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포에서부터 이산탄소를 수거해오고 O2를 준 산소가 적은 혈액이 흐르게 됩니다.